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군사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Єбать! О, це вже сюди. Это был год трудных, необходимых решений. Вам никто никогда не простит, никто в мире вам этого не простит. Украина никогда не простит. 일주일째 100일째 되는 날. 반년이 새해를 맞았지만 우크라이나의 총성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2년을 결국 해를 넘겨서 1년을 채웠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제 2년째가 됐습니다. 뭔가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거든요. 네, 뭐 1년 사이에 사실 우리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전쟁이 일어난 우크라이나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을까요? 자, 한번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저희가 지도를 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에 시작할 그 당시입니다. 밑에 크림반도는 2014년도에 러시아에 이미 장악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도네츠크, 루안스크라고 이쪽 지역은 전쟁 전부터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자들이 상당히 영토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러시아어를 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거의 이거를 자기 땅이나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2022년 2월 21일, 자,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푸틴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그리고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이 두 나라를 독립국가로 인정을 해버려요. 아이고. 우리로 치면은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거 우리나라야라고 뺏어간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나토와 서방 국가들이 굉장히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푸틴이 우크라이나로 군대를 보내서 침공하게 되는 그런 구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что ответ России будет незамедлительным и приведет вас к таким последствиям, с которыми вы в своей истории еще никогда. 전쟁이 일어났고 한 6개월 사이가 아주 강한 공격과 강한 방어,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근데 과연 러시아가 정말로 원했던 지역은 어딜까요? 원했던지요? 항구를 갖고 싶었다는 얘기를 저희가 처음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흑해. 그렇죠. 크림반도가 따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육로로 크림반도로 넘어갈 수 있는 이 남부 지역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 입구에 있는 도시가 마리우폴입니다. 이 마리우폴에는 정말로 셀 수 없는 수의 폭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러시아가 이 지역만큼은 거의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서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러시아는 헤르손이라는 이 지역까지 손에 넣어요. 그렇게 되면은 크림반도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의 벨트가 완성이 됐겠죠. 그리고 8월 달에는 러시아가 정말 비극적인 그런 공격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이 8월 24일이에요.
근데 이 독립기념일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택가와 기차역에 폭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11살 소년을 비롯해서 민간인들이 사망하는 그런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이 민간인들이랑 그 또 아이들이 이렇게 진짜 피해를 입은 거고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네, 이런 참혹한 공격 속에서도 네.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잘 버텼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반격도 하기 시작했고요. 일부 지역은 탈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헤르손을 우크라이나가 탈환을 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Сьогодні історичний день. Ми повертаємо південь нашої країни. Повертаємо Херсон. 하지만 러시아의 전력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돈바스 지역의 솔레다르라는 작은 동네입니다. 네. 소금 광산이 나오는 그 작은 동네인데 러시아가 이 동네를 초토화시키면서 승리를 얻습니다. 이거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승리의 맛을 보고 싶은 거죠. 피맛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새해 선물로 러시아 군사들에게 승리의 맛 보게 해주마. 러시아의 총공세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어제 우크라이나 전역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퍼부었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Будемо боротися скільки можемо.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모습이 러시아가 확 밀고 간 것도 아니고 뭐 우크라이나가 확 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엎치락뒤치락 저렇게 하고 있으면 사상자만 늘어나는 참혹한 전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상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밀고 밀리는 전쟁입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미는 전쟁이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생겼을까요? 몇백만 아닌가요? 몇백만요?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양국의 군인, 민간인 다 포함해서요. 사상자가 양쪽에 10만 명 이상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왔어요. 그 얘기는 전쟁이 터지고 나서 매일 700명, 80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친 셈이죠. 그런 숫자가. 전쟁을 피해서 고향을 등지게 된 난민의 숫자도 최대 800만 명까지 추정을 하고 있어요. 800만 명이면 한 나라가 진짜 만들어질 정도네요. 800만 명이면은요, 유럽에서 노르웨이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핀란드보다도 인구가 많고 아일랜드보다도 인구가 많은 셈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떠났습니다. 이 숫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난민의 숫자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난리야 이게. 아유. 네,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고 피해가 커지고 있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특히 이 전쟁을 이끄는 두 수장을 봐야 됩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이 두 사람의 정치적 능력과 영향력이 변수로 작용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번 준비된 영상을 보고 얘기를 계속하죠. Мы будем защищать нашу землю всеми имеющимися у нас силами и средствами. И сделаем все,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пасную жизнь наших людей. Дві крилаті ракети у площу Свободи. Десятки жертв.
Переможе смерть, а світ темряв. Слава Україні! 치르고 있어요. 네. 하지만 두 지도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행보를 하나는 숨어 있는 골리앗이고 하나는 뛰는 다윗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숨어있는 골리앗. 골리앗과 뛰는 뛰는 다윗. 먼저 다윗은 왜 이렇게 여기저기 뛰어다닐까요? 절실하니까. 절실하죠. 다윗은 지금 상황에서 주춤할 여유가 없어요.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젤렌스키는 절대 이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목숨을 걸고 미국에 간 것도 연대와 이 지지를 얻기 위해서였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싸울 무기가 필요했죠. Але це вагомо. Це дійсно те, що потрібно. І я вірю, що аналогічні рішення все ж таки будуть ухвалені іншими нашими партнерами. I'm announcing that the United States will be sending 31 Abrams tanks to Ukraine, the equivalent of one Ukrainian battalion. M1 에이브람스 탱크라고 미국 육군의 주력 탱크입니다.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이 탱크가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는 그 탱크보다 훨씬 강력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걸프전에서 한번 이 위용을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에이브람스 한 대가 당시 러시아가 개발한 전차 T-55 전차 12대를 격파한 적이 있었어요. 야 12대 1. 혼자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미국의 이 탱크 지원이 사실은 굉장히 작은 일이 아닌 거죠. 네. 이래서 아마도 우크라이나의 방어력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지 않겠나 기대를 하는데 푸틴은 어떨까요? 화나겠죠. 격분했습니다. То, что происходит, это, конечно, трагедия, наша общая трагедия. Не является результатом нашей политики, а наоборот. 미국은 들어올 자격도 없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니들이 왜 들어와? 그리고 발만 안 들어왔지 사실은 미국의 무기와 다른 여러 가지 군사작전에 필요한 정보 같은 것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가 레오파드2 탱크 제공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영국이 처음으로 전투용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것을 활용해서 다윗이 골리앗에 맞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전쟁에 있어서는 무기 말고도 굉장히 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죠. 그렇죠. 기본. 네, 재정 지원, 금융 지원. 그래서 미국이 현재 뭐 250억 달러, 249억 달러에 상응하는 이 파이낸셜 에이드, 이 금융 지원을 약속을 하기도 했고요. 영국이나 프랑스, 유럽 연합 이런 그 유럽에 있는 우방들도 우크라이나에 군사, 식량, 의료, 재정 이런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 나토 총장님이 또 우리나라에 왔었잖아요. 우리한테도 무기 지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직접 무기 지원이라는 게 근데 사실 우리 입장이 또 우리도 끼라고? 어떡합니까? 우리도 같이 거기에. 네. 좀 무서운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미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물론 금융 지원서부터 먼저 들어갔고 또 비살상 무기에 대한 지원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살상 무기, 소위 이제 탱크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부분까지는 좀 어렵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제 미국이랑 이제 서방 지지가 뭐 아무리 든든하다고 해도 러시아가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지. 요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푸틴이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죠. 네. 근데 정말 숨었을까요? 정말 푸틴은 숨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라고 봅니다. 정확히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틴은 숨어서 노려보고 있다. 와. 이 전쟁에서 러시아는 발을 빼도 안 되고 패배할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져서는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특유의 장기, 북극곰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커요. 무슨 전술입니까? 북극곰 전술이요? 전술이 뭐예요? 네. 앞뒤 안 보고 달려드는 거. 콜라마시면서 힘내는 전술인가요? 뭐지?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북극곰의 사냥할 때의 모습을 보자는 거죠. 일단 바다 표범은 포유류예요. 그래서 물속에 있지만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숨구멍들을 만들어놔요. 이렇게 올라가서 숨 쉬는. 북극곰이 이렇게 보면서 찾아다닙니다. 그러고 숨구멍을 하나씩 막아요. 하나씩 막아요. 한 개를 남겨놓습니다. 한 개요? 완전 똑똑하네. 그러고 기다립니다. 확 나오는 순간 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상대를 지치게 만들었다가 낚아채는 이게 북극곰의 전술인데 그 러시아는 상대가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한테 유리할 때 끌고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푸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푸틴은 숨어서 노려보고 있습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과연 언제 경계를 풀까?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황에서 일부 지역에서 밀린다고 해서 이제 러시아 간 것 같아. 이제 뭐 쭉 이대로만 가면 돼라고 느슨해지는 순간 바로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이렇게 러시아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상황을 보고 또 점령지를 다시 확대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1년을 싸웠습니다. 북극곰 아직 안 지쳤어요. 우려했던 러시아의 총공세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위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 물속에서 이 바다 표범과 물 밖에서 북극곰이 대처하려면 결국엔 누가 더 인내심과 체력이 좋냐, 이게 관건일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북극곰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가 결국에 버티려면은 경제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뭐 전쟁 전에도 러시아 경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고 또 저렇게 전쟁을 해서 서방이 다 끊고 있으니까 러시아 경제가 휘청휘청하면서 체력이 떨어지는 뭐 그런 일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12월서부터는 또 G7 국가들이 러시아의 제재 일환으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시행을 해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Wir wollen also die Einnahmen Russlands einschränken und gleichzeitig den wirtschaftlichen Schaden für unsere Gesellschaften reduzieren. Putin is partially buffering through fossil fuel revenues. So here the objective is we must cut Russia's revenues, which Putin uses to finance his atrocious war in Ukraine. 러시아는 국가 수익의 70%가 에너지 판매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에너지를 압박한다는 것은 푸틴의 돈줄을 끌어놓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이것을 압박을 하게 되면은 유럽은 추운 겨울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짜 이번 겨울이 춥지 않았습니다, 쌤. 이런 일이 또 벌어졌어요. 우리는 추웠지만 유럽은 춥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또 러시아는 현재 재정 적자 역시 지난해 59조 원이에요. 이거는 소련 붕괴 이후로 두 번째로 큰 적자의 규모입니다. 문제는 올해는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는 거예요. 바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뒤에 그리고 또 6개월 뒤에 그리고 또 6개월 뒤에 뒤로 갈수록 이 제재의 효과는 커지게 마련입니다. 여기에 작년에 비해서 군비 지출을
한 30% 정도는 늘릴 필요가 있어요. 에너지 수입의 감소로 지금 국가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이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데 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위기가 있습니다. 뭔가요? 고급 인력들의 유출이에요. 유출? 아, 해외로? 떠나버려요? 네. 왜? 러시아가 징집령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다른 나라로 갈래. 그 부분은 전쟁이 끝나도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사실은 이 고급 인력, 고급 기술 인력이 그 나라의 경제를 앞으로 끌고 갈 바로 핵심이거든요. 이거를 러시아가 놓치기 시작했다는 거는 러시아의 경제가 밑에서부터 균열점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И сегодня молодому человеку пришла повестка. К сожалению, он не может сюда выйти, потому что поэтому вышла я, потому что я не хочу, чтобы мужчин, чтобы парней забирали. 근데요, 쌤, 사실 경제 피해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도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유, 거기도 장난 아니지. 우크라이나는 사정이 비슷할 수도 있고 훨씬 나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기 영토에서 아무런 피해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정말 그 많은 전투와 폭격으로 굉장히 많은 기간 시설들이 이미 붕괴가 됐고요. 경제가 30% 넘게 후퇴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1991년 독립한 이후에 30년 만에 가장 큰 경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러시아와 달리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9월에는 나토의 신속한 가입을 요청하는 신청서도 제출했는데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나토 가입은 쉽지 않을 텐데 그 대신 유럽연합에는 우크라이나가 후보국이 될 수 있는 좀 빠른 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Tous les quatre, nous soutenons le statut de candidat immédiat à l'adhésion à l'Union européenne pour l'Ukraine. 선생님, 근데 이게 이 전쟁 때문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 도대체 끝나긴 하는 건지 전쟁이 언제 끝나나요, 선생님?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제가 작년에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에요.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고 사실은 제일 곤혹스러운 질문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그거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조건은 있습니다. 조건이요?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두 개의 문 중에 하나를 열어야 됩니다. 문이요? 네, 첫 번째 조건은 한쪽이 완전한 승리를 거뒀을 때
두 번째의 문은 양쪽이 완전히 지쳤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을 때. 그만하자 이렇게 될 때까지. 고마하자.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을 한번 노크를 해보겠습니다. 똑똑. 한쪽이 완전히 이기는 시나리오입니다.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전쟁을 일으켜서 1년을 싸웠습니다. 자, 지금 멈출 만큼 충분한 것을 얻고 이겼다고 생각할까요? 아니. 아니면은 우크라이나는 뺏긴 지역을 다 털어냈고, 자, 이제 우리는 전쟁의 우위에 쓴 것 같다라고 승자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요. 둘 다 아닌 것 같습니다.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은 첫 번째 문은 노크는 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이 없어. 자, 그럼 두 번째 문으로 가야겠습니다. 네. 네, 이 경우는 양쪽 모두가 전쟁으로 해법이 없다. 답이 없다. 그만하자. 지쳤다. 기대가 없는 거죠.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어진 상황이 종전을 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다 지쳤나요? 아직은 애매한 것 같아요. 예, 애매한 것 같은데 이거 지친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러시아는 막 징집을 해서 더 병사를 막 보내고 우크라이나는 무기를 더 어디서 막 잡아가지고 이제 제대로 싸워보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는 원래 버티기의 장인입니다. 야. 북극곰 아직 안 지쳤어요. 어메. 1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이구. 우크라이나는 체력적으로는 지쳤을지 몰라도 아직까지 싸우려는 의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두 번째 문을 노크를 했지만 두 번째 문도 열리지는 않네요. 답이 없잖아요. 계속 싸운다는 건데. 선생님 그냥 안 끝납니다라고 하면 끝나면 될 것 같은데 길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안 열리는 문이니까. 계속 전쟁 계속돼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이겨서 전쟁을 끝내야 한다면은 네. 자, 그럼 누가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클까? 요걸 한번 전망을 해보죠. 1년이 지난 상황에서 과연 누가 승리에 더 유리할까요? 이거는 러시아가 누가 봐도 지금 좀 더 크고 힘도 세고 하니까 유리하지 않을까요? 마음은 우크라이나였으면 좋겠는데 러시아일 것 같아. 저는 우크라이나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오, 진짜요? 나도 우크라이나일 것 같아. 왜요? 좀 더 절실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것 같아. 지금 땅을 빼앗겼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멈출 수 없죠. 절실한 사람. 가진 게 없고 전력이 없으니까 하는 데 게다가 한계가 있잖아요. 겉으로 싸우는 건 우크라이나지만 미국이나 또 서방이 내 또 뒤에는 도와주잖아. 형님들이 계시는데.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어. 누가 유리합니까? 먼저 러시아가 유리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죠. 러시아가 북극곰처럼 때를 기다렸다가 기회를 포착해서 모든 전력과 군사력을 동원한다면은 당연히 러시아가 유리한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솔레다르라는 그 도시를 점령하면서 그 바로 밑에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 바흐무트라는 도시의 포위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이 승리의 맛, 피의 맛을 한번 보고 이 기세를 몰아간다면은 이제 다가올 봄에 그리고 5월 달에 러시아의 전승기념일 5월 9일을 앞두고 이번에는 뭔가 한번 보여줄게 총공세를 펼친다면은 러시아가 조금 더 승리에 가깝게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쪽을 한번 볼까요?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그런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서방이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유리한 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기가 높아요. 러시아군에 비해서. 곳곳에서 자원 입대가 줄을 잇고 자원군은 도시를 지킵니다. 강대국인 러시아를 상대로 1년을 버텼고
또 일부 빼앗긴 그 지역도 탈환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민의 의지와 결단력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Of course, you see our strong army. We are step by step coming to our country, to all the temporary occupied territories. 역사 속에서 전쟁은 시험대입니다. 뭐의 시험대? 의지와 병참. 이 얘기는 싸우려는 의지와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서방이 이 뒤에서 병참의 역할을 해준다면은 우크라이나도 끝까지 한번 이 전쟁을 해볼 그리고 승리를 노려볼 기회는 있지 않을까. 잠깐만, 아니 쌤 이렇게 끝나면은 결론적으로 아니 결론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문도 두 개 다 두드려 안 되고 이거 그래도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조금 더 우리가 누가 더 유리하냐? 가능성이 있다면 뭔가 유리하다면 51대 49도 좋습니다. 누가 51이냐? 솔직히 어느 한쪽의 유불리를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알 수 없는 이런 불투명한 상태가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겁니다. 저는 사실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뭔데요?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 어떤 모습으로 전쟁이 끝나느냐가 중요하지 단순히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것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쌤 어떻게 끝내긴 해야 되는데 이게 당사자들끼리 이렇게 결판이 안 나면 중간에 누군가 저처럼 이렇게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욕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국제사회에 중재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중재를 할 나라나 뭐 정상은 없습니까 이게? 사실 유럽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가장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프랑스와 독일이죠. 마크롱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독일에는 숄츠 총리가 있는데 사실 메르켈 총리가 있었으면은 맞아. 유일하게 푸틴하고 바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지나네. 메르켈은 동독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어를 잘해요. 푸틴하고 통화할 때는 메르켈 총리가 러시아어로 푸틴 잘 지냈니? 그러면 푸틴은 독일어로 KGB 때 독일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메르켈의 러시아어가 더 좋냐? 푸틴의 독일어가 더 좋냐? 가끔씩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두 개를 비교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숄츠 총리가 메르켈이 갖고 있었던 그 외교적인 무게를 갖고 있는가라고 봤었을 때 아직은 그건 아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유럽에서 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거는 마크롱 대통령이죠. 실제로 마크롱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도 만났고 젤렌스키도 만났고 하지만 프랑스 역시 나토의 회원국이고 이번 전쟁에 있어서는 러시아에 맞춰서 싸우는 쪽에 있습니다. Majeur, y compris pour lui-même. Il a réussi à ce que des États qui jusqu'alors étaient restés dans une posture parfois plus prudente ou plus en réserve à l'égard de l'Alliance décident d'eux-mêmes de la rejoindre. 자, 서방 국가들이 이들 국가들도 사실 다 따져놓고 보면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나라는 에너지가 정말 좀 더 필요하고 어떤 나라는 뭐 무기 지원을 더 해주고 싶고 누구는 좀 아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방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러시아에 이번에 호락호락하게 밀리지 않겠다. 쉽게 호락호락하게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전쟁의 끝이 아마 두 개의 단계로 돼 있지 않겠나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정전, ceasefire라 그러죠. 총성을 멈추는 정전의 협정이 있고 정말로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평화협정. 이 두 가지의 단계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여기서 혹시 정전협정
뭐 휴전 그러면은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예, 우리나라요. 네, 우리나라도 우리 얘기죠. 네. 70년 동안 우리는 정전 상태에 있었어요. 자, 만약에 러시아가 야, 그래 그러면 오늘 날짜로 해서 우리가 가진데 요거 위쪽까지 해가지고 요렇게는 그냥 우리가 가지는 걸로 해서 그러면은 뭐 그럴 조건이면 우리 잠시 쉬었다 갈 수는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하. 영토와 주권이 쉽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평화협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들, 특히 유럽 국가들이 앞으로 러시아랑 어떻게 지낼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건 유럽 안에서도 합의를 해야 될 것이고 러시아하고도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도 있고요. 갈 길이 머네요. 아니 근데 이게 돈바스 지역 거기는 저희가 알기로는 공부를 했지만 약간 친러 그리고 또 독립 자치 뭐 이런 거를 이미 막 하고 인구의 절반이 뭐 절반 이상이 뭐 러시아 뭐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약간 우크라이나 쪽에서 그래 그럼 돈바스 정도만 떼어주고 평화를 찾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정치 지도자 입장에서는 네, 그런 제안도 사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젤렌스키 입장은 아니다. 그 영토에 있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고 크리미아 반도까지 사실 찾겠다. 이것도 찾고 싶어 하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의 마음인데요. 자, 정전 협정이 됐든지 평화 협정이 됐든지 이것은 문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아주 뼈아픈 배신의 기억이 있어요. 배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가 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구소련이 갖고 있었던 핵무기들이 있었어요. 아 맞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벨로루스, 카자흐스탄 이거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을 해주겠다. 라는 6개국 합의, 소위 말하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이 배신의 시작은 2014년입니다. 크림반도군요. 그렇습니다. 푸틴이 크림반도를 병합하려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금고를 열고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꺼냈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국제사회가? 넣어도. 넣어도가 뭐야? 넣어도를 했다고? 있는 건 나도 아는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종이 쪽지구나. 네, 맞습니다. Войдет в его летопись. В летопись всей нашей страны, как год, когда живущие здесь народы твердо определили. 그러자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 돈바스에서 많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하고 협정도 맺었죠. 지금 그게 지켜졌을까요? 이 민스크 협정도 어디 한 구석에 고이 모셔놓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희망을 걸 수 있는 부분은 누가 갖고 있을 것인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은 바로 우크라이나의 90년대생, 우크라이나의 MZ들입니다.
91년 이후에 태어난 이 세대들은 한 번도 러시아의 속국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내 주권을 다른 손에 맡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자유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의지랑 병참이 전쟁 승리 조건 중에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MZ 세대의 의지가 어떤 방향으로 이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네요. 러시아의 엘리트 MZ 세대들은 떠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MZ 세대들은 지키겠다라는 그리고 다시 러시아의 속국이 되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는 결연하죠. 지구촌 모두 평화를 바라고 있지만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이거는 어떤 물리력으로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The dogs say goodnight, and I think to myself.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 숨어 있었던 전쟁, 침략, 영토전 이런 것들이 다 튀어나왔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전쟁 초기에 중립을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끝날 수 있을 것인가? 우크라이나를 중립화시켜. 나토 가입도 하지 말고 러시아 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중립국가로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스위스처럼. 맞아. 자, 이 중립화 방안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그 얘기 쏙 들어가지 않았나요? 저는 지금은 중립이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은 적어도 지금 당분간은 중립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유럽에서 오랜 중립의 역사를 갖고 있었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중립을 포기하고 나토 가입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 중립이라는 것이 편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완충국가 입장에서. 근데 완전한 중립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또 국제 질서가 굉장히 빠르게 재편이 돼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중립할래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론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정학적으로 부딪히는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이런 단층대에 놓인 나라들이 있어요. 한반도가 대표적인 경우고 우크라이나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때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 상황을 그대로 아시아로 갖고 올 것 같으면은 한국이 러시아랑 접경국이에요. 한반도는 러시아랑 국경을 맞닿고 있습니다. 북한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보는 연결이 돼 있어요. 정말로 이번 전쟁은 유라시아의 양쪽 끝이지만 사실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맞물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멀리 떨어진 유럽의 전쟁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자, 다윗과 친구들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다윗과 친구들? 혼자가 아닌. 혼자가 힘을 합쳐요? 아닌 우리 편이 있으면은 골리앗을 맞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방을 그래서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대한민국 외교가 풀어가야 될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그런 국제 정치 상황을 공부해봤는데 굉장히 좀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비극이 끝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면서 오늘 쌤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승 쌤이었습니다. 큰 박수!